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 15장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의 이 수행평가. 여러분들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겪어 오셨죠.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 그 구성된 과제들이 제시가 되면 그거를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평가를 원래는 우리 수행평가,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을 수행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근데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본래적인 의미는 교사가 학생들의 옆에 앉아서 그들의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학습 과제를 잘 수행할 경우에는 옆에서 격려하고 잘 수행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경우에는 즉각 피드백을 해주고 좀 고쳐서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수행평가다라고 본래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본다면은 이 수행평가의 과제를 매개로 해서 수업과 자연스럽게 통합하면서 학습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그럼 수행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봤을 때 교육부에서는 우리 평가자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물, 산출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선택형인 그 지필평가와 다른 어떤 선택형 그 지필평가 외의 모든 평가들을 좀 아우르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의 그 과제라고 하는 거는 이 현실 상황에서 좀 고차적인 사고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어떤 유의미한 수행들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떠한 그 상황들, 통합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여야 된다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고차적 사고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수행 평가는 과정 중에서의 평가로의 의미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요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삼파술이라고도 불리우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수행평가가 여기 제대로 좀 자연스럽게 활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개개인의 학생들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주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제자들이 무지함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삼파술이라고 해서 이 삼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어떤 의미죠?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삼파잖아요. 그 아이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삼파처럼 아이 낳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 삼파처럼 우리 진리의 깨달음을 얻도록 질문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도 있어요. 뭘까요? 아주 고생스러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삼파술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아기를 낳듯이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뭐라고 말했는데, 야, 이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예,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질문들,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서 교수자가 몇십 분 동안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려고 계속 우리의 머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교육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활용을 할 때는 약간 질문의 강도를 조절한다던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교육 상황에서 이 문답법을 활용할 때 힌트를 좀 흘려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 이 방법에는 답을 주지 않고 정답을 딱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사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걸 모르는지, 그리고 진리가 어떤 건지 추구하도록 계속 질문을 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 방법이 이 고대 시대에 그 수행평가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귀족의 자제들, 17세기 중반에 유행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유럽의 귀족의 자녀들을 그랜드 투어를 시켰대요. 이 그랜드 투어가 뭐냐면, 젊은 귀족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수년간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코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때는 가정교사가 쫓아가는데요. 뭐 어떠한 어, 학문을 맡은 가정교사, 뭐 아니면은 예체능의 펜싱이나 승마나 뭐 어떠한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맡은 가정교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외에 체류할 때 그 귀족의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고 학습을 시키기도 하죠. 이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것들을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때도 소수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수행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 양반 가문에서는 어떠한 선생님을 두었어요? 독선생이라는 사람을 두었죠. 그래서 독선생이 학생들을 한 명을 1대1로 맡아서 학문을 정진하게 하고 학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죠. 자, 이렇게 고대 시대 또는 이제 우리 근래에도 17세기, 18세기 이런 근래에서도 이러한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자연스럽게 있어 왔는데요. 우리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중화되고 우리가 균등한 교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이 개방되고 문호가 열리면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평가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려워지고, 이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교육들을 하게 되고
또 객관적으로 한꺼번에 평가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다형 지필검사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현재에도 이 선다형 지필검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검사이죠. 예, 우리가 뭐 일반 선발형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공무원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들, 고부담에 있는 그런 시험들에서는 객관식의 그러한 유형의 지필 검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다형 지필 검사들이 널리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다형 지필 검사들을 21세기에 약간 공적이다, 공공의 정의다 이런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다형 지필 검사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주어진 답지를 아주 정답을 빨리 고르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 여부에 대한 또 이의 제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러한 문항들을 객관식 문항들을 출제하는 경향들이 아주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게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이렇게 귀족의 자녀들, 또 소수의 어떠한 엘리트 코스를 받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런 수행평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가 1900년대에 교육이 대중화되고 다수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평가시키면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90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1990년대 교육개혁 운동이 한번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행평가가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수행평가라는 것을 다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1세기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 능력 등 이러한 능력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지필검사로는 이런 지필평가로는 이러한 능력들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 대안적인 평가 방법에 수행평가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원래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기를 하는 그런 교과목 같은 경우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수행평가라고 불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뭐 그 해부학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해부학에서는 여러분들 그 해부학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아주 속속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해부학을 하는 이유는 외과적인 어떤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것 플러스 외과 수술에 관련된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론은 알고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 예. 그러면은 안 되겠죠. 군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군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총에 대해서 총의 종류, 역사, 특징과 종류마다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정작 총을 쏠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런 실기가 들어가는 그런 교육에서는 수행평가라는 말이 사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세 가지의 특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인간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세 가지의 특성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특성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평가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인지적인 특성에서도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고 정의적, 심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우리가
방법과 평가의 방법과 대안적인 평가 방법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서는 학습의 결과에 관심을 두었거든요. 근데 대안적인 평가 방법, 우리가 수행평가가 대안적인 평가 방법이죠. 이런 대안적인 평가 방법에 보면은 과정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관이 대안적인 평가 방법에서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평가의 형태는 이렇게 수행평가적인 부분, 포트폴리오 평가, 뭐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형 평가, 뭐 또 실험 실습 평가, 뭐 이런 평가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수행평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미국에서 교육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정부 교육개혁안이 1998년도에 나왔고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교육개혁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수행평가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벌써 수행평가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게 시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교육과정이 한번 개정이 또 되었죠. 이때 이야기했었던 인재, 우리가 이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가 바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거든요. 이 창의융합형 인재는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뭐 창의적인 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인 감성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갖춘 인재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가가 지필평가만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려면은 수행의 평가, 퍼포먼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요 웹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2015년도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육과정 정보센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ncic.go.kr이라는 교육과정 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에 보면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우수학교 교육과정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서 여기에 첨부 파일들도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에는 2015년 개정 시기, 여기에 보면 초등, 중등, 고등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그 관련된 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 싶은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들어가 본 친구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초등학교의 성취 기준, 우리가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거에 맞는 성취 기준 평가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행평가 도구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중학교 정보교과를 한번 볼까요? 정보교과 이렇게 눌러보면은 검색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영역의 단원과 성취기준명과 수행과제명, 수행평가를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이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거예요. 아이고.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요거 이제 미리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수행 평가 과제명. 이것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평가 뭐 이렇게 똑같이 수행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참고하라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 평가 과제. 그래서 이렇게 하기 한 다음에 이러한 활동 자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 팁 같은 것들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 과제, 여기에 정보 구조화하기 하고 해서 모든 별로 같이 이렇게 해보는 과제들, 자료 정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 자료들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평가 결과.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요. 결과를 자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동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교수자가 관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행하면서 우리가 수업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까지도 이렇게 다 주어져 있죠. 예시 답안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참고해서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지원 포털 사이트는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 파일을 아마 다운받는 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인을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행평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수행평가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행평가 정의에 대해서는 앞단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수행평가는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들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것,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결과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 방법들이 논술형, 구술형, 프로젝트형, 토익 토론형, 실기시험, 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국의 그 특전사들을 뽑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수행평가를 정말 잘하고 있었던 예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특전사들은 어떠한 게 요구가 되냐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죠. 그쵸? 그래서 먼저 특전사를 뽑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서 1단계에서는 체력 요건을 테스트를 했어요.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체력 요건을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내서 미달인 사람들을 1단계에서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2단계에서는 5명 정도로 팀을 구성을 한 다음에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게 했는데요. 이 과제가 뭐였었냐면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그 물체를 늦은 밤부터 아침 새벽까지 꼬박 밤을 새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운반하는 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조원 중에서 잠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가 탈락이 되고 그리고 제공한 물품들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운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는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그 조원들의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의견만 분분하다가 산 중턱까지 옮기고 벌써 새벽이 된 그러한 조들도 있었고요. 어떠한 조에서는 리더십을 지닌 그 지원자가 그 리더십의 통솔 아래에 준비물을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고 합심해서 과제를 새벽까지 운송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러한 조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과제 수행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 지원자들이 리더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자는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지, 어떤 지원자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원들의 사기를 북돋워가면서 과제를 잘 수행하는지, 노력하는지, 이러한 정의적인 특성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특전사 프로그램에서 이 특전사들한테 원래 선발할 때 체력적인 거 중요하죠. 근데 체력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체력적인 거 플러스 실제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상황에서 지원자들이 어떠한 협동심과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들을 발휘하는가. 우리가 이거는 지필고사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 상황 안에서 조원들하고 협동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 명 한 명의 특전사들을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는 이유도요. 지필평가만으로는 학생들의 어떠한 다양한 부분들, 능력들을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는 이유들도 실제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 있어? 이것도 평가하지만 어떠한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까지도 수행평가에서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수행평가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는 수행평가의 정의적인 특징과 정의적인 내용과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평가에 어떠한 예가 있는지 그 예에 대해서 2차 시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에서 만나요.